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8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책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는 크게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때 이 수표에 대해서 일자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 1일 날 수표를 발행했는데, 얘를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수표를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월 1일 날 받았어도 내가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날 필요하면 11월 30일 날 이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종의 어음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새는 수표가 이제 거의 발행하지 않지만, 과거에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선일자 수표 자체가 어음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는 12월 31일 날 이때가 만기면 이때 보통 현금을 교환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중간에 하게 되면 거래처가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고요. 얘는 일종의 어음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음은 뭐죠? 매출 채권이 되겠죠. 매상 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타임 발행 당겨 수표는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그렇죠? 3개월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자, 당좌예금도 당연히 되고요.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이니까 3개월 이내에 현금할 수 있으니까 얘도 된다. 차용증서는 뭐예요? 내가 대여한 거죠. 돈이죠. 그죠? 돈 빌린 거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대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빼고 나머지 합계 40, 50, 60 하면 150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부산의 5월주 상품 재고액은 50만원이며 5월의 상품 매입액은 35만원, 5월의 매출액은 60만원이다.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의 20% 들어간다면 5월 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T 계정을 그리면 상당히 쉽게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얼마예요? 50만원. 자, 매입액 35만원, 매출 원가 얼마죠? 매출 원가 판매한 거는 60만원에 20비니까 60만원에 80%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48만원이 되겠고요.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역산을 하게 되면 기말은 37만원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결산마감 시 단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0만원을 계산하였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0만원을 계산했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무슨 계정이죠? 그렇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그래서 자산을 차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분계 어떻게 하죠? 감가상각비 400에 감가상각 누계액 400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감가상각비의 대변 계정이니까. 그래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어떻게 한다? 자산을 감소시켜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자본이 400만원 감소한다. 자, 자본은요, 뭐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회계 순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손이체, 그렇죠?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요걸 알아야 되는데, 자, 자본이 감소한다는 얘기는요, 자본에 뭐가 있죠? 자본이 어떻게 돼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쵸?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잉여금 있죠?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뭐가 있어요? 자, 이익잉여금에 뭐가 있죠? 요거 어쩔 수 없이 계정 과목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모르면은 실기 프로그램에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자, 이익잉여금에는 뭐가 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있죠. 당기순이익은 어디서 와요?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오는 거예요. 그쵸? 자, 손익계산서에서 오는데, 손익계산서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손익계산서는, 자,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은 매출액이라고 얘기하고 비용은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비용이에요. 비용이 이제 매출원가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는 이 문제를 보고 알 수는 없지만, 자, 비용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비용이 4만큼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이 4만큼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익여금이 4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이 4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자산이 400만원 증가인데 자산이 감소하는 거고요. 자, 당기순이익이 400만원 감소하는 거고 부채는 영향이 없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무형자산의 인식 및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2번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한다?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예를 들어서 내가 A고요. 자, 상대방이 B라는 자산을 갖고 있어요. 내가 A라는 자산을 주면서 B라는 자산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을 공정가치 A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쳐놓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단계로 처리한다. 연구단계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뭐죠?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개발단계로 처리한다는 거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6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유가증권 삼형제에 대한 문제네요. 그쵸? 그래서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하는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 거 맞고요. 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에 관한 채무조건을 만기까지 보유할 거니까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이 아니라 만기보유증권이다. 되겠습니다. 3번, 4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를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에 해당한다. 맞고요. 2번 우발부채는 일반 기업 회계 중상 재무제표의 분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인식한다? 주석에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충당부채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월 유출 가능성이 그냥 높으면 안 되고요. 매우 높아야 돼요. 이 매우가 안 들어가면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우에 밑줄을 쳐놨으니까요. 요거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8번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입니다. 1번 상품권 판매는 언제라 그랬죠? 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할 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판매자가 회수한 때가 되겠죠. 그렇죠? 소비자가 사용한다는 얘기는 판매자가 상품권을 회수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소비자가 사용한 때 또는 기업이 회수한 때가 되겠습니다. 2번 할부 판매는 언제예요? 재화를 공급한 날, 제공한 날이 되겠고요. 자, 위탁 판매는 그렇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맞고요. 시용 판매는 뭐예요? 그 사용하는 사람이 매입이사를 표시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매입이사를 표시한 시점이 되겠고요. 자, 참고하실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정리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그쵸? 그리고 우리가 제조간접비의 배분은 개별원가 계산이 중요한 것이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직접원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요거는 뭐죠? 그렇죠. 요거는 개별원가 계산이 되겠고요.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그쵸? 소품종 연속적으로 대량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 밑에 있는 표를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요 문제도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자, 10번. 다음은 단기의 영업을 시작한 주 합격의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원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걸쳐서 균등한 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뭐 선의섬유법인지 평균법인지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자, 이렇게 원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나와 있을 때는 제가 알려드린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공식 없이 한번 이번에는 풀어볼게요. 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자, 단기에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초는 없는 거예요. 그죠? 기초 수량은 없고요. 자, 단기 착수한 게 500개고 단기 완성한 게 300개, 기말 제공품이 200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는 얘기는 재료는 모두 다 투입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재료는 완성품 300 투입이 된 거고요. 기말에 남은 200도 어떻게 해요? 초기에 전량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재료비는 200개도 포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쵸? 초기에 전량 투입됐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것도 어쨌든 완성만 안 됐을 뿐이지 초기에 전량 투입된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비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된 거는 공정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했는데, 자, 완성품이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50%죠. 완성된 거는 완성도가 100%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이기 때문에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300개인 거고 기말에는 50%만 완성됐기 때문에 가공비로 환산되는 수량은 200 곱하기 50%에서 100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500개, 가공비는 400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다음은 원가의 행태에 대한 그래프이다. 변동비와 관계있는 도표를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변동비는 뭐라 그랬었죠? 자,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뭐다? 월세다. 변동비는 식대다. 그쵸? 자, 어떻게, 그래서 고정비는 뭐예요? 월세가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는데, 한 명 살 때는 1인당 얼마 부담한다고요? 50만원. 둘이 살 때는 1인당 2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는 뭐예요? 총금액. 총금액이 50은 일정해요. 조업되는 사람 수. 그래서 내 몇 명이 살 때는 50만 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자, 사람이 살수록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살수록 단위당 원가 한 사람당 부담하는 금액은 이렇게 주는 게 뭐다? 이게 고정비다. 자, 변동비는 거꾸로 식대니까요. 그쵸? 단위당 원가.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이 살 땐, 두 명이 살 땐 똑같이 5,000원씩 낼 거예요. 식대가 5,000원이라고 한다면은, 한 명일 때도 5,000원, 두 명일 때는 10,000원 되겠죠. 그래서 조업도 사람 수가 늘어날 때마다 총 원가, 총 식대 비용은 늘어나는 것이고, 다만 이 단가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5,000원이다. 그래서 이게 변동비가 되겠죠. 그래서 변동비니까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12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배분 순서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순서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보조 부문에 있는 거를 제조 부문으로 배분을 하죠. 자, 2번.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한다. 그래서 어떻게 고려한다? 완전히 고려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직접배분법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지만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 이거는 상호배분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단계배분법은 각 보조 부분 원가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문에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다. 직접 배분하는 거는 직접 배분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3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국세요. 그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해요?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2번 간접세. 그쵸? 대표적인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소비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거. 자, 그 다음에 3번의 개별소비세는 뭐예요? 개별소비세는 대충 어디에 붙는다? 명품 사치제에 붙는다. 그래서 명품 가방에 붙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치제에 붙는다. 사치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자동차, 요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다 붙는 거죠. 모든 재에 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 소비세 그냥 라고 부릅니다. 개별 소비세와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소비세라고 부르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소비지급 과세 원칙. 그쵸?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영세율이 되겠습니다.
14번 답은 부가지세법상 면세 포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자, 면세 포기는 어떻게 되죠? 맞게 설명한 거. 면세 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할세무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끝납니다. 승인이 아니라 신고고요. 자, 면제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면제받지 못합니다. 자, 면제사업자는 모든 제하가 아니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세율 대상, 면세 이런 것들, 명세율 대상인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가 가능하고요. 면제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5번 다음은 주 한국의 과세자료이다. 부가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거래 금액에는 부가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외상 판매액은 당연히 부가지세 과세표준이 되겠고요. 자,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제품은 뭐죠? 그쵸? 개인적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적 공급, 그 자계사패 중에서 우리가 전부 다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 그쵸? 직매장 반출하는 것만 빼놓고는 시가로 한다. 그래서 시가인 12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비영업용 수용차니까요. 얘는 불공이죠. 그러니까 얘는 과표에 들어가지 않고 화재를 인하여 소실된 제품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죄송해요. 순간 헷갈렸네요. 매각이야. 매각은 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문제가 항상 매입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순간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과표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를 매각을 하더라도 부가지세 과세표준 매출 그쵸? 과세표준 매출한 거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화재를 인하여 소실된 제품은 과세표준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00에 210에 222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그래서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가끔 답을 넣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답안에 있는 것들을 첨부를 해봤습니다. 자, 2번 거래처별 초기 이월 채권과 채무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하시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제손이제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에서는 단기제품 제조원가 변하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변하고 단기순이익이 변하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이익여금 변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 요 순서만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계정 과목 보니까 상여급인데 800번대를 시작하죠. 800번대니까 어디부터 시작한다?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도 친절하게 손익계산서부터 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상여금이 올바른 금액이 340이네요. 그쵸? 상여금이 500이 아니라 340이니까 비용이 주니까 단기순이익이 늘어나겠죠. 여기 있는 거, 그쵸? 요거 늘어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이 340이니까 자, 얘는 8870, 그쵸? 160이 들어왔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가셔가지고 여기서 단기순이익을 잠시만요. 얼마였죠? 8870, 88700, 887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차익이 있던 게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8870을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요. 자, 2월 이익여금 대차 차익이 있죠? 요거를 160만큼 늘려주시면 돼요. 6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차익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일반적표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우리 서점에서 영업부 영업 관련 도서를 7만원에 구입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 서점에서 영업부 업무 관련 도서니까, 영업부니까요. 도서 인쇄비 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자, 2번. 주 회원에 대한 외상 매출금 470만원과 외상 매입금 580만원을 상계 처리하기로 하고, 내가 회원에 줄 돈이 470이 있고요. 받을 돈이 470이 있고 줄 돈이 580이 있었는데 요거 상계해서 나머지 110만 회원한테 주면 되겠죠. 그쵸? 상계 처리한 거니까. 근데 나머지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니까요. 자, 상계부터 해볼까요? 외상 매출금 상계하시고 외상 매입금 상계하시고 나머지 차액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당좌 예금 11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난 7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다. 그쵸? 단기 매매 증권으로 취득을 했는데, 자, 2,000주를 만원 했으니까 얼마요? 2,000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2,400에 팔았네. 그쵸? 그럼 나 얼마 벌었어요? 400 벌었네요. 그쵸? 요거를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내가 돈을 받았네요. 얼마 받았어요? 2,400 받았는데, 얼마짜리 산 거? 2,000만원짜리로 갖고 있던 거를 2,40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400만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당사는 봉사 건물 시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 있는데요.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자, 금융비용은 전액 자본화하기로 했다. 자, 금융비용 자본화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자 비용은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해서 비용 처리하죠.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데, 자, 금융비용을 자본화 한다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건물의 착공일은 2019년 1월 13일인데, 완공일은 2021년 11월 30일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8월 1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건물이 완성됐다 안 됐다? 아직 건물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회계 처리하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 처리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면 미수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납부하게 되면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부가세 대급금은 뭐예요? 자산,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죠. 그쵸? 그래서 한번 없애볼게요. 자산을 없애는 거니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와야 되고, 부채를 없애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와야겠죠? 그럼 차액 얼마예요? 330인데 대변의 차익이 떴으니까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구나. 얼마만큼? 330만큼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별도로 단서는 없지만 예정신고이기 때문에 전자신고세 공제는 안 되는 것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 우리 공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자, 계약금을 주는 건 뭐다? 급금, 계약금을 주는 거는 선급금이고 계약금 받을 때는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선급금을 보통예금 통장을 통해서 줬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비사업자인 이순욱 씨에게 제품을 99,000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대요. 자, 이렇게 지금 적격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가 건별로 처리하죠. 그래서 매일 매출 전표에 과세 유형을 14건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쉽죠? 자, 제품 매출 현금 매출한 거니까 자, 현금 99,000원에 제품 매출 99,0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건별을 아느냐 모르냐 요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는 거니까 접대비인데 원재료 매입처니까 접대비 제조가 되겠죠. 자, 프리티 화원에서 20만원의 축하환을 주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지출 증빙용을 발급받았으니까 우리가 공제가 원래는 돼야 되는데 접대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이제 면세 품목이 되겠죠. 그쵸? 우리가 화환은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전표 유형의 과세 유형을 60이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한 면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계정 과목은 뭐다? 원재료 매입처니까 접대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과세 유형이 현금 면세인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접대비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54불공이 아니다. 요거를 함정판 문제가 되겠어요. 자, 3번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기기장치를 5천만원에 10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서를 발급받았다. 할부 대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거는 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장기 할부 판매 요런 개념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다행히 이 실기 문제는 되게 다행인 게 뭐냐면요, 전자세금계서 발급받은 것만큼 회계 처리하시면 끝나요. 이런 문제로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실기는 다행히도 그냥 세금계서 발급받은 거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제 풀어볼게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 장기할부 판매나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가 개념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건너뛰고 분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0일과세의 한국이고, 분개는 되게 쉬워요. 기계장치 구입한 거니까 기계장치 5천에 부가세 500, 그 다음에 우리가 할부로 구매한 거니까 미지급 낸 거죠. 그래서 미지급 5,500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주 광고의 제품을 1,500만원 부가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서를 발급하였다.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래서 내가 판매한 거니까 10일 과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왜 이걸 유형자산으로 봤죠? 네, 죄송합니다. 제품이네요. 그쵸? 자,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 1,500에 부가세 150 현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1,65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게 유형자산 처분이네요. 자,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냉장고를 처분 시에 취득가액 280이고 처분 시에는 감문도액이 160만원을 주 미래의 현금으로 받아서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과세이고요. 자, 이렇게 매각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로, 그쵸, 우리가 취득가액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인식하시면 되겠는데요. 부가세가 얼마예요? 10만원이 되겠죠? 110만원 중에서 10%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부가세는 여기다가 나누기 여기에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시면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1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미수금인데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얼마 받았어요? 110만원. 그래서 11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대변은 290이고 차변은 270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차변이 20만큼 부족하네. 그래서 얘는 보다 차변이 20만큼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다. 그리고 항상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검증 어떻게 하죠? 자,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280에서 감노액이 160이니까 120짜리를 부가세 빼고 얼마에 팔았어요? 100에 팔았네요. 그럼 얼마만큼 손해예요? 나는 20만큼 손해가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손실 20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본사 신축을 위해서 구입하는 토지 취득이네요. 토지 취득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되겠네요. 법률자문 및 등기대행 용역을 한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있지만 전자세금계서를 발급받았지만 얘는 보다 불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유형은 54불공에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거, 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분계 자체는 쉽습니다. 차변의 토지 330에 대변의 현금 330을 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300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절산자료 입력이 아니라 전표 수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금액은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개정 과목 뭐죠? 예수금이죠. 그래서 7월 10일 전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세금과 공과를 예수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9월 27일 본사 업무에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니까 일단은 불공이구나 먼저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본사 업무니까 판관비구나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가제트 수리해서 수리하면서 55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전자세금계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처리했다. 원래는 불공으로 해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처리했으니까요. 9월 27일 전표를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불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했으니까 부가세가 있던 거를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9월 27일에 전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과세를 뭘로 바꾼다? 54 불공 비영업용 승용차에 관한 유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가세 대금은 아마 자동으로 없어질 것 같은데요. 혹시나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요거를 55만원인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공급가액이 안 바뀌면은 이 공급가액도 금액을 수정해서 55만원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기는 822번 돼 있으니까 본사 업무이니까 이거는 바꿀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구입 당시 자산으로 계상한 공장 소모품이 기말 현재 6개가 재고로 남아있대요.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시 회계 처리를 보면요. 어떻게 회계 처리했을 거냐면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자 보통예금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자 일단은 소모품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거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소모품을 없애주셔야겠죠. 사용한 거 그쵸? 얼마만큼 사용했죠? 20개 중에서 6개 남았으니까 14개 사용했죠. 그래서 14 곱하기 5만원 하면 70만원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소모품을 70만원 없애주시고 이 70만원을 공장에서 사용했으니까 소모품비 제조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소모품 70 없애주시고 차변에 소모품비 제조 비용으로 7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단기법인세 비용을 700만원으로 가정하여 계상한다. 단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은 조회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원래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미지급 세금인데 자 중간연합세액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이미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은 어떻게 조회하냐면요. 자, 제일 편한 방법은 저는 이거 조회하는 방법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12월 결산전표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조회한다며요. 중간연합세액이 선납세금으로 처리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자 이런 화면이 나와요. 보니까 100만원 밖에 없는데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 100만원이 있네요. 그쵸?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법인세 비용 700인데 내가 이미 낸 세금 100만원이 있으니까 나머지 600만원만 미지급 세금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자산은 고정장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습하고 얘는 실습한 김에 그냥 제가 자동 전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정자산 등록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하시면 되겠죠. 계정 과목 기계장치 206번인가요? 네 그래서 코드가 101에 자 자산명이 별도로 없네요. 그쵸? 없으니까 뭐 입력을 없네. 뭐라고 하라는지 그냥 기계장치로 써볼까요? 어떻게 하지? 그냥 둘까요? 네. 그냥 뭐 기계장치 써보자 뭐. 네. 뭐 크게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없으니까 문제. 자 그 다음에 취득연월일이 2019년 7월 27일이고 상각방법 종료법 돼 있죠. 자 취득원가가 3천만원. 자 상각되게 얼마냐면 900만원이네요. 자 내용연수는 5년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제조 그 다음에 다 했네요. 정리법 했고 내용연수 5년 넣었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보시면은 단기 상각 범위액이 947만 1000원이죠. 그래서 947만 1000원을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일반 접표 입력해서 넣으셔도 되겠고요. 저는 그냥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상각비가 기기장치가 9471이었나? 그쵸?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표 추가해서 엔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넣었던 감가상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넣은 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네, 자, 6번입니다. 1기박전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카드로 매출된 거니까요. 우리가 어디서 조회할 수 있겠죠? 자, 카드로 매출된 거고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증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 그 과세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 구분은 우리가 어디서 모이냐면요. 메인 매출장에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매출 유형을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되는데 카드만이니까 카드를 조회하시면 돼요. 어디서? 메인 매출장에서. 그래서 일단 설명부터 하고 제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상반기에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가 금액은 자, 접대비 이런 것들 조회하는 것들은요. 내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재무제표에서 조회를 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3번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거래처명이랑 금액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디서 조회한다?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뗀 거니까요. 이렇게 메인 매출장 들어가셔가지고요.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한 거니까요. 매출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유형은 여기서 내가 고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회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전체를 하시면요. 여기서 카드인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20이 되겠고요. 자, 2번 상반기 접대비 제일 많이 발생한 거 판매입별 관리비는 어디 있죠?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에서요. 1월부터 6월이니까요. 6월까지만 조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여기 월계가 이렇게 있죠. 월계. 요거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디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예요? 여기 2월이네요. 그렇죠? 2월에 얼마냐면 2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외상매입금 잔액이니까요. 자, 얘는 거래처 원장 가서 5월만 현재니까요. 1월부터 5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잔액이 어디죠? 여기네요. 사랑상사의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8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